시드머니라고 하는 이 1억 만들기가 그냥 가장 중요한 거다. 야, 근데 저거 내가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자,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1억을 모으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2인 가구는 6억 2,500, 그 다음에 1인 가구는 3억 9,900. 이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은퇴는 좀 어렵다. 어차피 가져가야 될 주택을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주택 임대소득으로 메우셔야 돼요. 상가 임대소득으로 메울 생각하지 마시고. 전 국민을 짠순이를 만들고 계신 우리 대표님, 요즘에 인스타그램 뭐 많이 보실 텐데, 네네. 인스타그램 속에서 이제 가소비, 안 좋은 소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조금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경기 뭐 침체기라고 하기도 맞아요. 하고, 코인은 요즘에 좀 오르긴 했지만, 네. 뭐 부동산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전처럼 막 그렇게 그런 게 많이 드러나진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요즘에?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게 참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네. 평균 사용 시간을 봤더니 평균 사용 시간이 뭐 2분? 뭐 3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번 우리 김작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카페인 중독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네. 드렸지 않습니까? 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카카땡, 페이스땡, 인땡그램. 네.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야 되는 건 최근에는 뭐 당연히 소득이 적은 분들은 내가 소득이 적으니까 웬만하면 과소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가 코로나 때는 조금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답답해가지고 좀 과소비, 명품 소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정쩡하게 소득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직장인 치고는 잘 번다라는 소리를 듣는 뭐 예를 들면 연봉 7천, 8천, 9천 그리고 최근에는 연봉 1억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직장인 연봉 1억짜리 몇 퍼센트? 제가 알기로 한 6% 정도 되는 걸로 기억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근로자들 중에서 2022년도에 조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낸 기준으로 해서 국세청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근로자로서 연봉 1억은 상위 6%에 해당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뭐 6%다 그러면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사실 연봉 1억을 받는다 그러면은 담세율이 최소한 20% 가까이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실수령액은 아마 700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한 그 600, 네이버에서 하면 나오는데 660, 네, 650, 60 정도 요 정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왜 더 위험하냐면 아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벌써 소비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있죠. 근데 내가 한 연봉 1억이다 그러면 그래도 뭐 나 정도는 그래도 좀 할 거 좀 골프 좀 쳐주고. 골프 좀 쳐주고 제가 한번 우리 김작가 TV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633만 원 이상 안 되면은 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치면 안 된다 했죠? 골프. 그 영상 조회수 잘 나오고 그 이후로 다른 채널에서도 그런 썸네일들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633만 원이 왜 633만 원이었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기 소득의 문화생활비는 15% 이내가 돼야 된다. 한 달에 골프를 친다 그러면 베테랑이 아니고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95에서 100만 원이 내 소득의 15% 이내로 들어오려면 소득이 630, 40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630만 원 안 되면 치지 마라 그랬는데 연봉 1억은 630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스타그램을 보면 많은 분들이 내 친구들 보니까 다 진짜 뭐 골프 치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진짜 문화생활 제대로 즐기면서 잘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상위 뭐 우리 얘기하면 중산층 보통 한 5, 60%가 아닙니다. 거의 보면은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근데 인스타그램 그렇게 열심히 안 봐. 근데 한번 오늘 인스타그램이나 이 SNS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사용 시간을 눌러보시면은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1시간 반을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 보면은 많이 이제 주변을 봐요. 그럼 뭘 보시나 그러면 이 휴대폰 다 보시는데 뭐 물방울을 터뜨리시는 분도 있고 뭐 벽돌을 깨시는 분도 있고 막 싸우는 무슨 그 게임을 보시는 건지 하시는 건지도 있지만 대부분 세 개 중에 하나죠. 뭐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또 보시는 거예요. 드라마 보시는 거. 근데 인스타그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뭐 내가 뭘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남의 걸 그냥 보는 거야. 보는 거지.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평균 하루 1일 사용 시간이 30분을 넘는다. 여러분, 중독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머니 트레이너님 나와서 맨날 이제 그 인스타그램 조심하라는 게 다른 사람 소비를 보고 모방 소비하는 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려나 보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그걸 보면서 모방 소비는 안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분이라면 내가 은연중에 어떤 소비를 할 때 이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연봉 1억이 근로자들 중에서 6%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들로 랭킹을 매겨보면은 뭐 한참 사실은 밑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들 중에서 연봉 1억이면 6%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내가 연봉 1억이라 그래서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 대한민국 근로자들 중에 상위 20%다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상위 20%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좀 높은 편이죠. 이게 높은 편이죠. 내 월급을 받는 사람 중에 내가 상위 20%. 이게 제가 2022년도 조세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냐? 연소득이 상위 20% 5,93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931만 원인데 이게 담세율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세금 떼기 전이니까 세금 한 13% 정도 담세율 평균 본다면은 세후 수령 금액이 월 429만 원이에요. 월 429만 원 정도 받으면 상위 20%입니다. 자, 상위 20%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좀 써도 되겠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수령액 429. 느낌이 어떠세요?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 높은 견 엄청 쓰기에는 좀 그쵸.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429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느냐라고 본다면 429만 원? 그러면 이분 한 달에 150만 원 저축하기도 빡빡할 가능성이 그쵸.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거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년. 네. 맥스 30년이지 솔직히.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6년이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26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평균 직장 생활로 26년 정도를 보낸다. 그럼 이게 312개월입니다. 여러분, 312개월이라는 얘기는 월급이 312개월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312번 나오고 끝난다. 그럼 지금 여러분 한 7년, 8년 직장 생활 하셨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한 100번 정도 가까이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한 200번 남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야 되는데, 내가 상위 20%래.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는 증가되는 소득을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느냐. 요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월급이 3천만 원인 사람과 300만 원인 사람이 똑같이 월급이 10% 올라가면 자, 3천만 원 벌던 사람은 10% 올라가면은 3,300이 됩니다. 근데 월급 300 받던 사람이 10% 올라가면 330이 되죠. 자, 새롭게 증가한 30만 원의 소비를 과연 쓸 거냐, 저축할 거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330이 나오면 30만 원 쓸까요, 저축할까요? 빛의 속도로 씁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새롭게 증가되는 소비에서 저축할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소비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그분은 무조건 갑자기 저축하죠. 300만 원이 들었어. 그러면 3천을 받을 때나 3,300을 받을 때나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내가 300이 더 들어오니까 더 써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루 4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끼 이상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3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 새로 발생하는 소득의 300만 원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소비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계 소비 성향은 고소득일수록 낮아진다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한계 저축 성향은 소득이 높을수록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새롭게 증가하는 소득을 누가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느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저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똑같은 비율로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잉여 소득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많이 남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가방 사고 차 사고 뭐 집 사고 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가방이 비싸지고 그 사람들이 타는 차가 비싸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아파트가 비싸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냐? 아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소비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버는 편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위험한 이유는 한계 소비 성향이 네. 낮아져야 되는데 예, 자꾸 요즘은 밥 한 끼도 막 20만 원짜리도 네. 있고 뭐 차도 막 1억, 1억 5천, 2억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소비를 좀 세게 하면서 전혀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임에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는 한계 소비 성향이 무력화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연합회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부부 은행원들이에요. 부부 은행원들이면 연봉이 연봉이 2억이 넘게 2억이 넘습니다. 둘이 합치면 둘이 한 20년 다녔다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맞아. 근데 집이 없어. 왜 아직 안 사셨어요? 그랬더니 뭐 안 산 게 아니라 못 산 거예요. 이렇게. 아니 돈을 많이 버시는데 이상하게 애들 키우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혹시 차는 두 분이 다 각각 갖고 계시나요? 했더니 다 각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갖고 있는데 차종이 뭐 아반떼나 이런 건 아니고 또 차 또 괜찮은 차로 다. 외제차. 외제차. 요즘에 직장인들 외제차 지금 많이 타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져야 되는데 전혀 낮아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지금 여러분 과소비는 말이죠. 무슨 뭐 명품의 오픈런을 한다든지 막 해외에 가서 막 럭셔리하게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과소비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요. 그런 건 어차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과소비. 그거를 물리치지 않는 한 사실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기가 어렵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한계 소비 성향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비가 돈을 더 예를 들면 뭐 월 1000 버는 사람이나 월 뭐 300 버는 사람이나 월 1억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이 300 버는 사람보다 뭐 밥을 10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비는 어느 정도 이제 제한값에 부딪히니까 사실 소득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골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저 골프 레슨 딱 3번인가 4번 받았고 네. 제 아는 분이 돈 많으신 분이 라운딩 머리 한번 올려주신다고 해서 한번 갔고 그게 전부거든요. 골프를 안 치는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지. 두 번째 무엇보다 그 돈을 벌어야 되는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돼.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도 제 주변에도 골프 치는 사람 직장인들 진짜 많은데 굳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를 꼭 즐겨야 하는가. 왜냐면 보세요. 골프채 비싸죠. 골프 옷은 또 더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레슨비, 거기에 라운딩 하면 사실 좀 저렴한 스포츠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테니스가 훨씬 훨씬 저렴하고 그 밑에는 뭐 배드민턴, 자전거 타는 거. 탁구 아니면 돈이 진짜 안 드는 러닝도 있고 근데 굳이 이렇게 뭔가 골프가 정말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보여주기도 좋고 바로 그거죠. 그게 제가 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시성 소비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가 바로 골프다. 네. 그러니까 골프가 진짜 운동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한번 해보신 분은 하지만 사실 그닥 그렇게 운동 효과가 크진 않아요. 운동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터테인이지 그냥 오락이지 그것은 운동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진짜 그것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제 골프장 가면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즐기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김 작가님 얘기하셨지만은 누가 공짜로 이렇게 와라. 그러면 갈 용의가 있어요. 근데 갈 용의가 있다 그래도 스케줄을 딱 보면 가만 있어봐. 내 이 시간에 또 딴 거 7, 8시간을 빼야 되는데 7, 8시간을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아직까지는 바쁘게 워킹을 해야 될 나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저는 좀 나중에 나이가 신이 넘어가면 아니면 그럴 때 좀 하면 오히려 그때는 또 그런 자연을 보는 것도 좋고 근데 뭐 50 넘어가도 생각은 안 바뀔 거야. 사람은 안 바뀌어. 저 50 넘어갔는데 별로 몰라 한 70 넘어가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제 골프 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자 계속 오르는 물가 속에 물가 요즘에 장바구니에 뭐 좀 담으면 뭐 10만 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특히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게 과일이 너무 비싸요. 여기 과일 너무 비싸졌죠. 과일을 안 좋아했었는데 과일이 너무 비싸니까 어디 과일 하나 생기면은 먹어요. 먹는데 이게 비싸졌다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맛있어. 이제 금사가로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반 전을 생각하면은 뭐 물가가 많이 안정됐다라고 정부 발표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장보기를 하거나 뭐 외식을 하거나 했을 땐 전혀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물가라고 하는 건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농수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막 변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어디 식당
식당을 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 가격을 뭐 요즘 조금 물가 낮아졌대, 원자재 조금 싸졌대, 그래가지고 뭐 바로 가격을 낮출 수는 없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 기본적인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 물가는 사실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댓국 11,000원 하다가 갑자기 요즘 조금 괜찮아졌는데 다시 10,000원으로 내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게 주인분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된 게 벌써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사실 물가는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두 가지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는 비용 인상설이다. 네. 하나는 수요 견인설이다. 이 두 가지인데 무슨 말이죠? 비용 인상설이라는 건 물가가 왜 오르냐 봤더니 물가가 왜 오르냐면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입고 있는 옷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원유에서 오는 거니까 원유 가격인 재료값이 올라가서 비용이 인상돼서 올라가는 거다라는 게 비용 인상설이고요. 또 하나는 수요 견인설이라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경제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1년 후에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거래를 하는데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막 굉장히 뭐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 가격을 요구할 때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인플레이션 심리가 반영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인플레이션 이거 2022년도부터 들을 때부터 나왔던 거는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다음에 뭐 공급망의 어떤 붕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 인상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이런 것들 원유값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공급망의 부족에서 오는 어떤 그런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는 좀 되어 있는데, 왜 도대체 물가가 안 떨어지느냐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미국 경제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분명히 사실 좀 경기 침체로 속도가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서비스 물가 지수가 안 떨어지고 실업률도 생각보다 안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 견인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는 사실 막 뭐 비용이 막 비싸졌다기보다는 이미 고비용에 적응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경기가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자극을 하면서 가격이 좀 뒤로 후퇴를 안 하는 증상, 뭐 이런 어떤 현상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원래 우리가 경제에서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제가 좀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그러니까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기를 희생했던 정책이 그동안의 통화 정책이잖아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좀 경기에는 부담을 주더라도 물가를 잡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물가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고는 하는데 자칫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자리 잡는 거 아니냐. 경기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물가도 안 잡히는, 약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경제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단기적인 경기 상승, 경기 하강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성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그냥 힘든 거야, 그냥. 이런 어떤 경제, 초저성장의 만성적인 경제가 지속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물가 좋아졌다고 해서 소비하고 뭐 조금 물가 올랐다고 해서 허리 졸라매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절제와 절약의 습관은 우리 몸에 배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절약을 위해서 좀 버려야 할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오픈런이 있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국에는 뭐 오픈런이 굉장히 심했고, 우리가 흔히 과소비로 우리가 대표되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오마카세, 호캉스, 스몰 럭셔리, 명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난 2,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죽었어요. 요즘 오마카세 손님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흥미도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과소비다.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과소비는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런 과소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생활 속에 배어있는 과소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에이 저건 과소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과소비인데 반복되고 횟수와 빈도가 많아지면 과소비가 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직장인이 진짜 그 별다방이나 콩다방 같이 브랜드 커피는 비싸잖아요. 그런 거 탁 한 잔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갖고 딱 들고 간다. 어떻습니까? 과소비입니까? 그건 과소비 아니죠. 네, 뭐 직장인이 이 커피 한 잔 먹는다는 거는 이거 정말 이건 뭐 문화생활 중에 기본이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침에 출근할 때 테이크아웃을 해서 사무실에서 한 잔 마시다가 갑자기 이제 점심 때 나가서 밥을 먹고 또 한 잔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되면 우리 직장인들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주로 그때가 이제 담배 피우시는 시간, 졸음 쫓는 시간. 그때 나가서 또 동료들하고 또 한 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갬성. 또 한 잔 딱 퇴근길에.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직장인들이 이 브랜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반복되고 빈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쌓인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들 한번 체크업을 해보세요. 한 달에 커피값으로 얼마 정도 사용하십니까? 근데 그건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 왜 없느냐? 카드값을 보고 뭐 별다방, 콩다방 이걸 체크를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충전해서 써요. 그러니까 내가 충전해서 쓰고 그러면 이거 얼마를 내가 충전해서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카드값을 잘 보시면 내가 한 달에 커피값으로 얼마를 쓰는지가 나오게 된다. 우리 어떻게 브랜드 커피 좀 많이 테이크아웃 하니? 사무실에 계시다 보면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많이 시켜 먹죠. 아, 그래서 시켜 먹어요. 아, 커피를 시켜서. 저 커피값 좀 나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접대도 있고 그러니까. 네. 우리 직장인들은 막 접대할 일을 개인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행동을 했을 때, 야, 과소비야!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빈도와 횟수가 많아지면은 자칫 돈을 모을 수 없고, 맞아요. 과소비가 된다. 커피 얘기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잦은 그런 걸로 친다면 이동수단이 되겠죠? 이동수단. 택시입니다, 택시. 자, 최근에 기후동행카드가 출시가 됐어.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서울 같은 경우와 인천이 해당이 되고, 경기도는 아직은 안 되는데, 이제 곧 개발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산을 해보고, 야, 이거, 한 달에 한 21일, 22일 출근한다고 했을 때 출퇴근에만 대중교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 4,000원밖에 안 싼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말에 친구 만나러 가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는 게 이제 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5,000원이고 따릉이 빼면은 62,000원인데 택시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택시비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아주 비싼 편은 아니죠, 사실. 우리 기사님들 계시지만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이 4,8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본 요금 택시 타는 습관이에요. 기본 요금 택시. 그러니까 기본 요금 택시는 타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7,000원, 8,000원, 10,000원 나오는 거는 타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뭐라고 안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택시를 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4,800원 기본 요금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 수도권, 광역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거리야. 뭐 지하철 2정거장, 버스 3정거장. 뭐 근데 이게 귀찮은 거야. 아, 이게 또 귀찮네 이러면서 야, 택시 오니까 타자. 그리고 요즘은 뭐 택시 부르는 어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요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택시 타는 거 기본 요금 과소비 아니죠. 근데 내가 택시 탄 거 한 달간 쫙 뽑아보니까 한 10대 번 탔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과소비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기프티콘 보내는 거 있잖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커피 한 잔, 그죠? 치즈 조각 케이크 하나와 너무 마음이 고맙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고마운 걸 받아보니까 이게 참 이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 아니까 이제 막 주변에 이제 뭐 생일이다, 축하할 일 있으면 보낸다. 너무 좋긴 한데 문제는 요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셔야 된다. 왜 선을 지켜줘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사실 뭐 커피 한 잔, 뭐 커피 2잔 보내는 거 과소비 아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게 빈도가 너무 많아져서 진짜 애매한 관계인데도 그냥 그래. 뭐 하나 보내주자.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보내주는 건 괜찮은데 좀 과하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분이 나한테 이 정도를? 뭐 약간 이런 정도로 보내주시는 분. 이제 물론 보내는 사람 마음은 너무 이뻐요. 확 놀래라. 한번 오늘 굉장히 놀래봐라. 뭐 이렇게 보내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생활비에서 진짜 챙겨야 될 이벤트 비용이라는 게 써야 될 곳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남친, 여친 생일, 형제 생일, 베프 생일, 배우자나 자녀 생일,
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기념일도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아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뭐 그런 걸 다 챙기라는 건 아닌데 그런 날을 맞이해서 그래도 자기 마음을 전하는 문화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제가 얘기했던 지금 7, 8가지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절친과 이런 사람들을 챙기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관계인 경우에는 커피 한 잔까지는 몰라. 애교로 제가 그거는 뭐라고 제가 못하겠지만 조금 과한 것들을 하는 것은 과소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점심은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많은 이렇게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구내 식당이 있는 직장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는. 그리고 잘 안 가려고 하죠.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내 식당도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내 식당보다는 나가서 먹겠다. 근데 구내 식당이 사실은 뭐 아마 나가서 먹는 거에 절반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근데 또 뭐 직장인 동료들 다 선배들이 그렇죠. 하면 편하게 먹는 게 불편할 안 가기도 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냥 누구나 다 지키고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나와서 여기서 떠들지도 않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 써보실 것은 점심 외식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 2, 3일 정도는 최소한 구내식당을 좀 식사를 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를 나가서 외식을 한다면은 그 외식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옷은요? 저는 사실 옷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비싼 옷은 없는데 마음에 드는 근데 옷이 뭐 여기 있으면 출연하실 때 보면 항상 같은 옷인데 외부 다른 활동을 하실 때 비슷한 다양한 옷이 비슷한 다양한 옷. 그리고 추리닝이 되게 많아요. 운동 보니까. 좋아하시니까. 옷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옷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방송 출연을 해야 될 연예인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이게 옷이 참 기준이 애매한 것이 이게 과소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옷장 문을 딱 열면 옷이 일단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을 보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입을 옷이 없다. 근데 왜 입을 옷이 없냐라고 하냐면은 지금 유행하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안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상 옷을 자꾸 이제 사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절이 1년에 4번 바뀝니다. 4번 바뀌죠. 근데 그 바뀔 때마다 신상 옷을 한 벌, 두 벌씩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쌓여있는 옷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행이라는 거는 로테이션 아닙니까? 네네.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옷을 매번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 옷을 살 게 아니라 조금 코디하는 능력을 좀 키워보자. 옛날에 있던 걸 가지고 조금 잘 콤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좀 입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경년제로 사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 봄에 옷 사실 거냐 안 사실 거냐를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작년 2023년 봄에 뭐 액세서리 말고 이렇게 뭐 한 벌로 되어 있는 원피스나 또는 무슨 바지하고 외투 이런 거를 봄옷을 샀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안 샀다. 그러면 뭐 올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경년제로 사는 게 어떨까? 요 정도는 괜찮은데 매년 매 시즌마다 신상 옷을 산다면 그것도 사실은 약간 과소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점심, 커피, 택시, 뭐 옷 이런 거는 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파생 소비가 일어나는 소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옷도 마찬가지겠네. 옷을 샀더니 가방이 좀 안 맞네. 그래서 가방을 사고 옷과 가방을 샀더니 이 옷과 가방 사고 어디 가야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자꾸 파생 소비 우리가 디드로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월급이 적어도 간혹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분들은 부자가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자수성가형 부자라고 하는 분들 물론 뭐 1, 2년 안에 뭐 로또가 되지 않는 한은 뭐 요즘은 로또가 돼도 뭐 집을 한 채 살 정도 돈도 안 되지만 자수성가형 부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의 단거리가 아니라 정말 마라톤과 같이 쉼없이 오랜 기간 동안을 뛰어와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김 작가 TV에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 재테크의 기본은 1억 만들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1억 만들기. 자, 1억 모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단박에 10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단박에 1억에서 10억 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모두 1억부터 모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100%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씨앗돈
시드머니라고 하는 이 1억 만들기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자수성가형 부자들도 첫 번째 만나보면은 모든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뭐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바로 처음에는 절제와 절약으로 목돈을 모았다라는 첫 번째 허들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뭐 나이대도 다양하시고 상황이나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 그분한테는 이 내용이 맞지만 어떤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잘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해도 다 적용되는 말 그대로 절대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억 모으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 10년 전인가요? 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원띵이라는 책이 엄청 히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도 많이 팔려요. 네,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이 원띵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용은 한 가지의 핵심 가치에 집중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볼링을 칠 때 우리 시청자분들 볼링 쳐보면 스트라이크라는 게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려야 되는데 사실 10개의 핀을 공 하나로 어떻게 쓰러뜨리지? 라고 고민하지만 사실 1번 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1번 핀을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거에 집중하면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그 서브 이펙트로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1억을 모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떻게 보면 서브 이펙트. 1억 모았더니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뭐가 바뀌더라. 1억 모으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걸 깨닫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처음에 첫 단추를 끼우면서 다 누구나 경험했던 1억 만들기의 서브 이펙트. 무엇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1억 만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그 전에 뭐 2, 3년 있을 때부터 1억이 딱 있으면 내가 뭐를 안 먹어도 배부르고 뭘 안 사도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을 때 안 사면 좀 자존심이 좀 구겨질 수 있는데 맞아요. 돈이 있는데 안 사는 거는 아니 그냥 내가 안 사는 거야. 역시 제가 이 김 작가 TV에 나오면서 느끼는데 우리 김 작가님은 많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가들을 또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런 오랜 동안 이런 유튜브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를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답의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했는데?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런 대답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지금 보면 일단 제가 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강연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강연 끝나고 질문을 합니다. 네. 멘토님 1억 모으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막 축하드립니다. 1억 모으셨나 봐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머쓱해 하시면서 제가 1억 모으지는 않았는데 그냥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1억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는 사람들의 99%가 1억을 안 모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1억을 모은 사람들은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볼 것 같습니까? 1억을 모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모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면서 끊임없이 띵킹을 했을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몇 년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영감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딱 로드맵이 있어. 근데 모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근데 저거 내가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게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뭐 꼴랑 1억 갖고 뭐가 확 바뀌겠어?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포도를 따먹지를 못하니까 저거 그냥 신포도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1억을 모으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축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여러분, 돈을 한 400, 500 버는 사람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저축해라. 그러면 100만 원 저축 못해요. 이래요. 진짜로. 근데 뭐 한 5, 60은 저축할 수 있는데 100만 원, 150만 원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1억 만들기 저축을 실제로 해보고 굉장히 적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막 도전했던 분들은 2년, 3년 지나면 저축 한 150 할 수 있겠어? 그럼 150은 하죠. 이게 옛날에는 50만 원, 60만 원도 하라 그럴 때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냥 가볍게 그래 뭐 150은 합니다. 그래도 뭐 200은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PT를 받으러 갔을 때 처음에 바벨을 들어라 그러면 뭐 50kg 들어봐. 50kg도 힘들어 못 들어. 근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간신히 든다. 그러면 그때 트레이너가 뭐라고 합니까? 60kg 가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50kg도 절대 못 들던 사람이 어떻게 60kg를 냐?
60kg 들고 그 다음에 65kg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축의 근육도 우리의 몸의 근육처럼 늘어납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옛날에는 돈을 그렇게 벌어도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도 못 모으던 사람이 1년에 그래도 한 2,000, 3,000원 가볍게 모아. 이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연소득이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그 연봉 500만 원만 더 준다 그래도 회사 옮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나의 몸값을 500이라도 더 인정해 주는 대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네. 근데 내가 1억을 모으잖아요. 이걸 만약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나 저축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다고 봤을 때는 거의 5% 가까이 나옵니다. 1년에 이자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봉 1억 모은 사람과 아니면 안 모으고 이제부터 저축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1억을 모은 사람은 일단 내가 받는 근로소득 외에 연봉이 또 500만 원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한 달에 42만 원 정도의 월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연봉이 1년에 500 증가한다? 한 달에 42만 원이 월급이 증가한다. 이게 작은 겁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억을 모은 사람은 결국 연소득이 증가한다라는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눈을 딱 감았을 때 가능성이 보이는 삶.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보이는 삶. 지금 직장인들이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직장인들이 왜 좌절감을 느끼나 봤더니 내가 오늘 좀 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어. 내가 오늘 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사. 내가 오늘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못 가. 네. 그래서 우울한 게 아니고요.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 달라질 게 없고 내후년도 달라질 거 없고 내 나이 40대도 달라질 게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좌절감이 오는 거야. 근데 1억을 만든 사람은 일단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1억도 없을 때는 아휴 내가 무슨 돈도 한 푼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한 1억 넘게 모으고 나니까 가만있어 봐. 저 친구도 한 1억 정도 모았다 치고 나도 1억 모으고 한번 결혼하자고 얘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말은 안 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뭐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야. 꿈을 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해도 돼. 근데 머릿속에 일단 하나의 선택지로 가능한 게 생긴 거야. 그 인생이 얼마나 해피하냐. 꼭 말해서가 아니라 난 뭐 결혼을 하려면 할 수도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약. 최근에는 대출이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네. 뭐 정책금융도 있고 뭐 잔금을 치를 돈이 없다. 대출이 안 나온다. 중도금이 안 된다. 이래서 집을 못 사는 사람은 없고 대체적으로 뭐 양극화는 되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밀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이 있어야 뭐 그것도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집을 사라, 청약을 해라 그 뜻이 아니고 일단 이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 머릿속에 자리 잡으려면은 그죠? 그럼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결혼도 하려면 할 수 있고 청약도 하려면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N잡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는 N잡을 누가 하나 봤더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희한하더라고요. 소득이 많은 분들은 열심히 하고 소득이 적으면은 내가 피곤한데 무슨 N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N잡을 하는데 N잡이 어디 무슨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만나보면은 자기가 전공한 일,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사업의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N잡이야. 근데 그 N잡을 좀 사업의 단계로 끌어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1억 정도 모은 사람은 그런 거를 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소액 부동산 투자가 어떠니 뭐 경매가 어떠니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유행했었는데 그것도 뭐 돈이 뭐 시드머니가 있어야 뭐 생각을 그렇죠?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3-4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얘기하고자 든다면은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축이 근육이 늘어난다. 두 번째, 연소득이 증가한다. 세 번째,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자산 성장의 속도가 나기 시작한다.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속도를 체감을 못해요. 근데 1억을 모으고 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무 돈이 없이 0원에서 1억을 모으려고 한다. 근데 나 한 달에 저축을 해봐야 한 120, 30밖에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한 10%씩 증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28만 원 저축하고 그 다음에 13만 원짜리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13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면은 60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 1억 만드는데 128만 원으로 시작하면 얼마 걸린다? 60개월. 5년 걸려요. 5년 걸리네요. 자, 그런데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을 모으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속도가 빠를까? 똑같은 저축을 128만 원 하고 13만 원씩 증액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60개월 되기도 전에 몇 개월 만에 1억이 되냐면 54개월 만에 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분은 만 5년이 걸렸는데 이분은 6개월이나 단축된 54개월 만에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5천만 원을 가진 사람인데 왜 6개월밖에 단축이 안 돼? 5천만 원이라는 거는 5천만 원 빼고 새롭게 1억을 새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1억이 되는 게 아니라 1억 5천이 되는 시간이죠. 그게 6개월 단축이다. 자, 그러면 1억 가진 사람이 새롭게, 자, 1억 모았으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때까지 다시 한번 1억을 만들어 보자라고 만약에 저축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절약이 되나 봤더니 9개월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51개월 만에 2억이 되는 거죠. 2억 가진 사람은 얼마나 빨라질까? 2억 가지면 무려 15개월이 단축이 됩니다. 45개월이니까 만 4년도 안 돼서 2억이 3억 됩니다. 그러면 3억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3억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3억 가진 사람이 나 새롭게 1억 모아야지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 모은 사람에 비해서 거의 2년 가까이 빨라집니다. 21개월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무려 3년 3개월만 지나면 또다시 1억이 생기는 거야. 난 저축 128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느냐. 1억을 모으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자산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제 뭐 약간의 투자가 가미돼서 주식 투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더 도와준다면 더 빨라지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자산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다. 가속도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단계는 1억부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1억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남자가 대부분 빠르면 정말 빠르면 25, 늦어도 28 사이에 취업을 하잖아요. 남자는 20대 중후반, 여자는 23살에서 25살 사이에 취업을 하죠. 20대 이제 초 아니면 대부분 중반이 취업을 하는데 내가 몇 살 때까지는 1억을 모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20대 1억이 없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지.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까요? 우리 김 작가 TV에. 그러니까 그 정해주는 예를 들면 40대인데 내가 예를 들면 뭐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 뭐 가정에 빚이 많아서 그걸 갚아주고 이런 게 아니었어. 근데 내가 40대 초반인데 내가 1억이 없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합니다. 제가 김 작가님하고 상당히 생각이 비슷한데 몇 살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리호가 얼마 전에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궤도 위에 딱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특별한 에너지를 더 주지 않더라도 지구를 공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별한 에너지 없이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그 궤도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자, 우선 첫 번째로 누리호가 발사되고 나서 1000km 바깥의 대기권으로 이것을 끌어올려야만 일단 저항 없이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1000km 미만은 어떻다냐. 엄청난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쇳덩어리를 에너지를 엄청나게 분사를 해서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발사 장면 성공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해설해 주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발사했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힘차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몇 초 안에 음속을 돌파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맞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 안에 랩타임으로 그 속도를 뚫어버리지 못하면 걔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꼈느냐.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물어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과연 몇 살까지 1억을 돌파해야 되냐. 그렇지. 이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해놓고도 굉장히 사실은 진짜 맞는 얘기다. 소름이 딱 돋는데. 재밌는 비유입니다. 네. 자, 보시면 남자, 여자? 7년 만에 1억을 돌파해야 돼요. 7년? 경제활동 7년 안에는 1억을 돌파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8만 원 저축하고 매년 13만 원씩 4번만 증액을 하면 5년 후에 60개월 후에 1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금리 한 4% 초반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128만 원이 물리적으로 저축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제가 얘기 한번 드렸는데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매년 10만 원씩 증액 6년을 해서 7년 후에 타도 1억이 됩니다. 근데 그 1억은 7년 후에 1억이니까 지금 앞에 같이 1억이 돼야 되니까 실제 받는 금액은 1억 2천. 1억 2천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95만 원조차도 저축을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딱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무조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경제활동 시작하고 7년 안에는 1억을 돌파하지 않으면 마치 누리호가 대기권 1000km 바깥으로 이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발사 실패하는 것처럼 음속 돌파하는 시간은 무조건 7년 안에
우리가 1억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만약에 95만 원도 나는 모을 수 있는 돈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떤 답을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주고 싶으세요? 7년 안에 1억 모아야 된다 그랬는데 나 7년 안에 못 모으는데? 그럼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해. 왜냐하면 때리진 않죠. 자기 연봉이 낮으면 다른 데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N잡으로 내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라도 일을 더 추가하면 저 말씀하신 7년 7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10년 안에는 10년에 1년에 1억을 못 모았다. 10년 안 돼. 무조건 7년이야. 7년 오케이. 7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바로 이겁니다. 저도 얘기를 똑같이 얘기해요. 의지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월급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95만 원도 저축 못 하는데 그럼 난 7년 안에 1억 못 만드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지금 95만 원도 저축을 못 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잡을 성장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N잡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조금 더 나의 자기 개발을 해서 뭔가 내가 지금 학생이야. 그 알바밖에 못해. 물론 뭐 그런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7년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잡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95만 원 정도 뭐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축을 못할 정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7년이냐? 1분 안에 음속 돌파를 못하면 누리호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7년 안에 1억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제 대표님 말씀 정리하면 남자는 보통 26에서 8 사이에 취업을 하니까 7년 하면 33살에 35. 그럼 이제 취업 뭐 어학연수 갔다 오고 교환학생 갔다 오고 배낭여행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28 했다 치고 35. 35까지 1억이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여자는 24살에서 26살 사이에 취업하니까 31살에서 33살 그게 7년 후잖아요. 33살까지는 1억이 없다면 본인 인생을 좀 반성 좀 해야 된다. 여성 33, 남성 35. 이게 최대치 그리고 나이로도. 왜냐면 보통 더 저거보다 좀 취업을 일찍 할 테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고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건 뭘까요? 사실 이 내용을 뭐 제가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1억 만들기 해보자라고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냐면 일반적인 분들이 저축을 할 때 공포와 불안감을 갖고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이 있어. A은행에 조금, B라는 은행에 조금, C라는 은행에 조금. 뭐 우리가 예금자본은 금융기관별로 뭐 5천만 원까지 되니까 내 돈 이 귀한 돈,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혹시 잘못되면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니까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1억 만들기 저축을 할 때 뭐 단박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분산 저축을 지향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여기저기에 조금씩 나눠서 하는 분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큰 뜻을 품고 내가 1억 만들기를 해야지라고 가다가 어느 순간 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은 야 내가 적금을 4개나 하는데 하나 정도는 그냥 나 좀 쓰고 싶은데 쓰자.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분산 저축을 좀 지향하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1억 만들기를 방해하는 저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두 번째는 여러 군데 이제 분산해서 저축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장기 저축이 또 문제예요. 장기 저축. 장기 저축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전체 내가 하고 있는 저축 금액의 10% 이내를 IRP나 개인연금에 투자한다.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너무 과도하게 장기 저축을 하다 보면은 1억 만들기를 못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선택의 문제죠. 뭐 내가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 건지 아니면 조금 먼 20년, 30년 후에 노후 안정을 위해서 미래에 나한테 송금을 할 건지 뭐 이거의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는 사실 너무 많은 비중을 장기 저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단기의 투자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기회비용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체 저축 금액의 10% 이내로 장기 저축을 하시고 좀 단기 저축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작가 TV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안 한 미혼 같은 경우에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한다면은 50-60%는 저축하겠다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만나보면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60%를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와 진짜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훌륭하다. 자기는 그 저축률에 꽂혔다는 거야. 내가 60%를 저축한다. 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딱 까보니까 월급을 받아서 60%를 저축하는 거는 맞아. 그러면 몇 퍼센트 갖고 써야 되는 거죠?
40%.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얼마냐면 60%를 저축한다 그러면 그 300만 원에 60%면 180만 원을 저축을. 120 갖고 써야지 60%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80을 해, 저축을. 그리고 봤더니 쓰는 거는 200을 써. 그럼 이게 뭔가 봤더니 마이너스 통장이. 그 다음에 저축한 거를 또 야금야금 깨. 아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축률 50%, 60% 참 대단한 건데 그 저축률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80을 저축하고 120으로 살아야 그게 180이 저축이 되는데 180 저축하고 200만 원, 150만 원 쓰면은 그 마이너스가 뒤로 나면 그거는 저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야. 나 저축을 60% 하는데 이거를 정기적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월급 타는 달에 주식을 뭐 100만 원어치를 산다.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기본이라는 게 이제 뭐 분산 투자다. 뭐 그러니까 시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모으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1억 이후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1억까지는 좀 불확실성을 좀 많이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확실한 걸 해.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갈 때 그 1만 미터의 거리는 매우 짧은 거리지만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거기서 뭐 속도가 나네 안 나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행을 안전하게 하려면 고도 1만 미터까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중의 투자보다는 그냥 정기적금으로 하셔라. 근데 이걸 또 빨리 올라가려고 나는 5년 만에 1억 모으는 거 난 한 2년 만에 모을래.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투자 비중을 가져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개월에 1억 만드는 저축, 요거 기본입니다. 기본. 요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4년, 5년쯤 지나면 상당히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적절할까요? 사실 요즘에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이고 이게 점차 더 오래 살고 있는 추세잖아요. 노후 준비도 이제는 어느 나이 때 준비 안 하면 너무 오래 살으니까 연봉은 사실 50대 뭐 중반만 돼도 회사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연봉은 줄어들거나 뭐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뭐 사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312개월 정도 받으면 평균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달부터 노후 준비가 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사실 실상은 우리 2030들이 뭐 노후 준비할 여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대체적으로 노후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고 준비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나이는 최소한 40대는 돼야 이제 생각을 할 거다. 저는 늦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0대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도 뭐 산 분들이라 하더라도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도 안 늦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경제활동 기간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는 경제활동 기간이라는 건 우리가 입사하면서 퇴직하시는 선배들을 보니까 한 50대 중반쯤 퇴직을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40대가 되니까 와 이제 그러면 내가 처음에 신입사원 때 봤던 그 50대 중반이 나도 한 15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상은 경제활동 기간이 현직에서 직장에서는 55세 때나 60세 끝날지 몰라도 우리가 평균 수명 늘어난 걸 감안한다면은 경제활동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65세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정상적인 은퇴를 60세, 65세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일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생계형 경제활동이 거의 70까지 돼야 된다. 그럼 70 이후에는 일을 안 하느냐?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뭐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은 70세 이후에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생계형 경제활동이 거의 70까지 늘어나게 된다. 평균 수명이 지금 90년대생들이 평균 기대여명이 95세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는 그냥 100세를 살아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70세에 은퇴를 해도요 소득 없이 30년 살아야 돼. 이걸 감안한다면은 70세까지의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막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40대 어때요? 앞으로도 현직에서야 뭐 한 15년, 20년 남았지만 경제활동은 30년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늦지 않은 거다라고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노후의 완전한 준비란 70%는 사회활동의 연장이고 30%가 재테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는 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집 잘 사고 땅 잘 사고 뭐 하나 잘 투자해 놓으면은 그냥 풀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차피 70, 80이면 돌아가시는 때였기.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40대, 50대 세대분들은 진짜 100세까지 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중요한 거는 안정된 노후에서 재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가 한 7, 80%였다면 지금은 한 3, 40%? 30%? 3분의 2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제가 한번 그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이 연장되는데 올인을 하셔야 돼요. 사회활동이 연장. 여기서 말하는 사회활동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휴 내가 지금까지도 일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60 넘어서도 계속 생계형 경제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job이라고 안 했잖아요. 사회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job도 사회활동인데 job 아닌 사회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종교 갖고 계신 분들은 주말이나 뭐 휴일 같은 때 가서 뭐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서 막 봉사하시잖아요. 근데 봉사를 잠깐 하는 게 파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거의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뭐 월급을 주거나 이런 거 아닌데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는 거 외로 자기 여가 생활에서 또 뭐 봉사 활동을 하든 또 뭐 취미 활동을 하든 어떤 이런 사회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직에 있었을 때의 생계형 경제 활동 말고 사회 활동을 연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한 분들을 잘 보시면은 성공한 분들 주로 이제 사업가, 그 유튜버 중에서도 이렇게 뭐 김 작가님처럼 상당히 성공하신 분 이런 분들 잘 보면 이게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지금 막 돈 벌려고 막 지금 힘들게 저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좋아서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죠. 경계가 좀 없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돈벌이가 되도록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후 준비 그러면 어떤 거가 돈벌이가 되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돈벌이가 될 거를 찾은 다음에 그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야, 돈벌이가 이게 된다면 내가 안 맞아도 여기다 맞추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벌이가 되는 일이니까 뭐 조금 돈을 벌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절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해피하게 하지 않는 일은 발전하거나 성장하지 않고 잘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나고 즐겁고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일인데 돈이 안 돼. 100%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즐겁고 좋고 잘하는 일 있죠. 그럼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있지. 내가 그런 거는 내가 잘하지. 근데 100% 돈 안 되죠. 그죠? 그게 원래 그래요. 100% 돈이 안 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인데 돈 됐으면 벌써 그거 하고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왜 15년, 20년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그거를 돈 되게 하는 디벨롭, 성장을 이루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40대, 50대에 다가가고 계신다. 진짜 생계형 경제활동까지는 앞으로 뭐 20년, 30년 남았다면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현직에서 일하는 거에 충실하시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더 답답한 분들은 이걸 못 찾으면 더 답이 안. 근데 난 이걸 아무리 들어도 난 내가 지금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더 오래 걸려요, 그분은. 근데 어쨌든 간에 신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은 누구나 각자가 타고난 기질과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거가 논의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사회활동의 연장선이죠. 그게 돼줘야 일단은 돈을 안 씁니다. 부자들을 만나보고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을 만나보면 딱 재벌 회장이 아니고서는 돈도 많이 버시고 굉장히 훌륭한데 가보면 삶이 되게 소박해. 의외로. 근데 그 돈 많은데 그거 안 써요? 아니 뭐 쓸 데가 없어. 이래. 의외로 여러분들 성공하고 막 돈을 제대로 자손가용 부자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안 쓰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이 연장되잖아요. 뭐가 좋냐? 돈이 많이 안 나가. 왜냐면 사회활동 하느라고 바빠서. 바쁘거든. 바쁘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프를 막 치고 싶은 사람은 치겠지만 뭐 골프 뭐 시간 되면 치겠는데 나 시간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여러분들 연장되는 게 성공된다면 여러분들이 현직에서 받았던 월급만큼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일단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여가 생활을 보낸다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활동 연장인데 그 방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 되는 거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를 돈 되게 하는 프로젝트. 그게 일단 70%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30%는 재테크죠. 자, 재테크는 우리 김작가 TV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얻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대박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 모든 코인을 투자한 사람이 또 모든 주식을 한 사람이 똑같이 성공한다면 다 그거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개별성이 굉장히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다. 자, 그러면 그나마 가장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산이 뭐냐?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인데 제가 이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뭐 김작가 TV에 나오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뭐 유튜브만 틀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올해 2024년도에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보단 나빠요가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제가 오랫동안 우리 김 작가님도 뭐 부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얘기를 오래 들으셨겠지만 부자들은 말이죠. 하락한 자산에 관심을 가져요. 하락한 자산에. 근데 그거 누구 당연한 얘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일반인들이 하락한 자산에 관심 갖냐? 아니에요. 그분들 지금 무슨 얘기하냐? 뭐 금값 얘기하고 있고 코인 얘기하고 있고 주식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도 아마 은연중에 무슨 주식이 말이야 얼마가 올라가고 금이 요즘 얼마나 비싸고 요즘 말이야 그죠? 뭐 코인 비트코인이어도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최근에 엔화가 많이 쌌던 적이 있으니까 엔화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엔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일반인들은 금값에 비트코인 값에 미국 주식 값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주택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언제부터 집값이 올랐나 보니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어요. 2015년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시죠? 몇 년이에요? 2015, 16, 17, 18, 19, 5년을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상승률. 미친 거 아닙니까? 두 자리 숫자로 5년 오른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2000년대, 2005년, 2006년, 7년도에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3년인가에 불과했고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5년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정이라는. 너무 오르면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면 오르는 게 자산시장인데 자 그러면 5년 올랐어요? 그럼 이게 왜 올랐나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왔는데 그 당시에 5년 오르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 1.5, 1.75, 1.5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금리가 3%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집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그 5년 연속 기준금리는 1%대였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말씀드린 제가 2015, 16, 17, 18, 19 이 5년 바로 직전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느냐? 2010년부터 보면 2.8, 3.3, 3.2, 2.4, 3.7, 6.8. 그러니까 평균 4.1%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2015, 16, 17, 18, 19 동안 오르는 동안에 시장의 금리는 기준금리 1%대였는데 그 전에 올라간 소득이 평균 성장률이 4.4%가 넘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올라간 실질 소득이 자산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금리도 0.5%까지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막 돈도 풀고 돈을 써라 막 그러고 막 시중에 막 돈이 천문학적으로 풀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가 사실은 이런 금리 때문에 밀고 올라간 거니까 사실은 조금 거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5년 동안에 올라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0년, 21년도에 올라간 것은 사실은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올라간 거니까 거품이다. 그럼 거품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품은 실제 자산 가격에 반영된 거는 아니니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 2020년도 상반기 가격까지는 빠지는 게 정상이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빠졌느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2021년도는 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2020년 거는 한 절반밖에 반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약간 후행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락하는 자산에 관심을 가진다, 부자는. 참, 그 얘기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막 반토막 난다, 뭐 대한민국 부동산 큰일 났다. 뭐 서울도 뭐 끝장난다, 뭐 강남도 망한다, 뭐 이런 표현을 보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7년을 내리 올랐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7년을 올랐다 그러면 다음 7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금리 올라간 지가 22, 23, 24. 아직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의 30%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가 건물에 투자하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순발력 있게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 일단 빼고요. 상가 건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하는 아파트 가격에 비추어서 준비를 하셨다가 7년 정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년을 내리오르던 주택 가격이 7년 동안은 상승률이 저조했다면 그 다음 사이클은 어떨 것 같냐? 뭐 그 다음 사이클이야 그때 당시에 경기나 금리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차피 있어야 될 주택을 뭐 하지 말아야 될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져가야 될 주택을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주택 임대소득으로 메우셔야 돼요. 상가 임대소득으로 메울 생각하지 마시고 상가 임대소득으로 메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 나 한 6억 있는데 한 7억 있는데 이거 뭐 할까요? 그럼 뭐 상가 건물 하나 사서 관리하면서 월세 받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생활비를 한 1,000만 원 쓰는 서장훈 씨가 뭐 예를 들면 월세를 한 1억 받는다. 건물에서 상가에서.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죠. 왜냐면 내가 생활비 1,000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상가 건물에서 1억이 나와. 그러면 공실이 생겨도 생활비 1,000만 원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한 달에 생활비 500만 원으로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상가 건물에서 500 나오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분은 노후 생활을 못한다 이거죠. 왜? 관리하느라고. 맨날 가서 받아야 되지, 또 뭐 신경 써야 되지, 또 뭐 고장났다 그러면 가서 고쳐줘야 되지. 여러분,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공실률이 높지만 앞으로의 경제에서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의 재테크는 어디서 하느냐? 아파트로 하셔야 된다. 임대소득을 아파트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2주택이 되란 말이냐? 아니죠. 여러분이 임차주택에 살고 여러분의 집을 임대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1주택자도 말이죠. 내가 외곽으로 또는 경기도 뭐 외곽 또는 뭐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한다면 1주택인 사람도 자기 아파트 주택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금 흐름의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높은 아파트로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뭐 절대적으로 그게 뭐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방어적인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 갖고 있는 금융 자산으로 노후가 좀 결정될까요? 언제까지 갖고 있는 금융자산? 물론 이제 노후에도 일을 하면 되지만 그거는 이제 엄청난 돈을 벌긴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언제까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내 노후의 삶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도 하고 하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인생이라는 게 뭐 50대도 60대 잘 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체력이 어느 정도 있고 자기도 그 사회 활동을 많이 왕성하게 할 수 있는 30, 40대까지가 뭔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현실적인 나이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조금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생경 경제 활동 기간이 우리가 55나 60이 아닌 70까지 연장된다라고 봤을 때는 과거에는 야 은퇴할 때 내가 얼마 들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해. 이게 맞았죠, 그게. 근데 이제는 한 10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0이 아니라 65나 70대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산이 아마 완전한 노후 준비의 밑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많은 분들이 좀 여유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해이하게 안일하게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포기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드리는 겁니다. 뭐 말 그대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65나 70대까지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을 모은 것이 여러분들 노후에 실질적으로 투여되고 도움이 되는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뭐 20대, 30대까지 노후 걱정 잘 안 하잖아요. 네. 보통 뭐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노후 걱정, 노후 준비 시작하는 건데 40대, 50대 분들이 노후에 돈 걱정 좀 덜하고 살려면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노후 준비가 대비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 목표라는 건 결국은 자금이라기보다는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얼마를 모으자 이거보다는 생활비를 매달 얼마가 나오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이라는 생활비는 뭐 사실 너무 천차만별, 뭐 쓰자고 들면은 뭐 한두 끗도 없이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끼자고 하면 진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뭐 OECD 국가 중에 1위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실제로는 최저생계비의 60%도 안 되는 생활비로 쓰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달에 뭐 100만 원 돈도 안 되는 돈 갖고도 뭐 해피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준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우리 김작가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진짜 굶지 않고 정말 뭐 어디서 정말 그 뭐 이런 노후 생활을 생각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문화와 레저를 즐기면서 여가 생활을 보내는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쓰는 순생활비의 1.5배는 있어야 된다. 지금 쓰는 순생활비라는 거는 노후에는 안 들어갈 생활비를 뺀 것이 순생활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비 중에서 대출 이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학원비 나가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는 안 들어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빼시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의식주에만 들어가는 돈, 의식주에만 들어가는 요게 순생활비거든요. 그 순생활비에 왜 최소 1.5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퇴 이후에 사회활동을 연장시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고 월, 화, 수는 뭔가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네. 그게 뭐 꼭 경제활동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렇다 해도 목, 금, 토, 일은 뭐 해야 돼요? 여가 생활을 보내야 돼요. 여가 생활을 집에서만 보내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삶의 질이 낮아지거든요. 나가서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막 해야 돼.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운동도 배우려면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가끔 여행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식사를 요리를 해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라는 게 취미가 되면 재밌지만 이게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된다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는 식생활비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과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순생활비의 1.5배가 마지노선이다. 자, 그러면 딱 지금 계산해 보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뭐 이자 내고 뭐 그다음에 애들 교육비 주는 거 다 빼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한 30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450이 있어야 노후에 어떻게 보면 눈치 안 보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450만 원이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빨리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령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을 안 믿으면은 뭐 금융기관을 믿으실 거예요. 저는 금융기관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더 믿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지급을 보증을 하고 있어요. 보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65세 때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 줍니다라고 나오는 금액이 있죠. 그거 캡처해 놓으세요. 그거의 기득권을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 금액을 안 주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연금 개혁이 되더라도. 그럼 기존의 기득권을 보장한다. 그 돈이 현재 화폐 가치로 나오는 겁니다. 단 연금 개혁이 되면 지금 9% 내던 거를 13%를 내라든지 아니면 지금 65세에 받아야 될 거를 뭐 70세에 받으라든지라는 제도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은 바뀌느냐? 금액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그건 국가가 무조건 보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딱 그걸 보시면요. 450 필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지금 딱 들어가서 보니까 130만 원 나와. 그럼 130. 그럼 450 중에 130 해결된 거예요. 일단 어쨌든.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분도 국민연금 있으면 또 찾아보면 또 있죠. 그럼 그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두 사람이 합쳐서 250이 나온다. 그럼 이제 200만 해결하시면 돼요. 자, 200. 뭐 200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를 내가 그때 가서 막 굉장히 컨디션이 뭐 내 집 안 팔고 내가 살아도 될 정도의 문제가 된다면 상관없는데 조금 어려워진다 그러면 꼭 주택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주택연금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외곽으로 빠지고 우리 집에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왜? 20, 30년 후에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현금 흐름은 매우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라면 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설계. 자, 40대, 50대 됐다. 이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 얼마 나오고 퇴직연금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몇 년 안에 사서 가게 되면 이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가 만약에 외곽으로 이사 가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고민하고 설계를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다. 그냥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노후 준비가 아니다. 계산기 갖다 놓고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우리 순생활비 얼마야? 우리 순생활비 얼마야? 거기에 1.5배가 마지노선이라는데 난 얼마가 필요해? 현재 화폐 가치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노후 자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노후 자금이라는 게 사실 금융자산을 얘기하시는 건데 연금 말고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예적금의 수익률도 뭐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금리라는 것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자산을 전혀 안 갖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의 대부분의 노후자금을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볼륨이 뭐 몇십억 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조금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노후 준비하면서 이제 아파트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를 살짝 했는데 요거는 뭐 부동산 얘기 때 조금 더 하겠지만은 금융자산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금리가 뭐 예금금리 3.5에서 4%라고 놓고 봤을 때는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지금 2024년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하면 133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뭐 한 207만 원?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내가 근로소득 없이 자본소득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예금을 넣어놨을 때 1년에 1인 가구라면 133만 원 12달, 2인 가구라면 207만 원 12달이 나올 정도의 자산이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럼 뭐 계산을 해보자면 한번 보겠습니다. 1인 가구를 한번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인 가구를 본다면은 내가 133만 원을 12달 받으면 1년에 1,6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6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1,600만 원이 지금 금리 4%로 보자면 3억 9,900이 필요합니다. 3억 9,900 정도를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을 때 1년에 나의 최저 생계비가 나온다.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은퇴를 하시려면 최소한 금융자산 4억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억 없이 은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3억 9,900이 있어야 최소한 지금 금리 하에서 최저 생계비가 근로소득 없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있습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라 2인 가구 이렇게 금액이 있으면 자, 2인 가구도 볼까요? 2인 가구는 아까 207만 원 곱하기 12라면은 2,500 정도 되네요. 2,500 나누기 0.04 하면은 6억 2,500. 2인 가구는 6억 2,500. 그 다음에 1인 가구는 3억 9,900. 이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은퇴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아까 이제 1인 가구 최저가 133이고 2인 가구가 207이면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여유도 좀 있으려면 여기에 당연히 더 한 있어야죠. 100만 원 정도는 근데 이제 플러스 해야 요거는 되겠네. 국민연금은 빠진 거니까. 네.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소득에서 나오는 자본소득이니까 아마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뭐 국민연금 있고 하면은 뭐 여가 생활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걱정 없는 노후를 결정하는 요인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노후, 내가 설계한 노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이죠.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행복하겠냐? 100만 원 쓰는 사람이 행복하겠냐?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뭔 소리야?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행복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1,000만 원을 쓰는데 맨날 하고 싶은 게 막 넘쳐. 1,000만 원을 쓰는데도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못해. 짜증나. 이런 사람과 100만 원을 쓰는데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요? 당연히 100만 원 쓰는 사람이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거는 이렇게 돈의 절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려요? 제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라. 설계하고 계획을 하면요. 만족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설계 안 하고 계획 안 하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 공식. 그 행복 공식이 뭐냐? 간단해요. 분수야, 분수. 여러분 그 분수 아시죠? 뭐분의 뭐냐? 행복은 원하는 것분의 가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분의 가진 것. 그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값을 늘려야 되니까 가진 것을 늘리든지 아니면 분모값을 줄이면 되니까 원하는 걸 줄이든지. 그렇죠. 자, 근데 됩니까? 원하는 게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원하는 거 줄어들어요? 내가 막 여태까지 해오던 건데 나 이제 이거부터 안 해도 행복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건 늘리는 것도 어렵지만 원하는 거 줄도록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제가 왜 노후 설계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생활비 얼마 쓸 거고 난 어떻게 살 거고 이걸 왜 계획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계획하면 원하는 게 줄어들어요. 자,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막 구체적으로 450 필요한데 막 계획하면 사람 마음이 이런 건 안 해도 이게 사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원하는 게 살짝 줄어들어. 진짜 그걸 느끼게 현실적이 되는 현실적으로 되는 현실. 그러니까 진짜 행복 공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 원하는 것뿐에 갖게 될 것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는데 아직
128만 원 한 번밖에 안 냈어. 그럼 아직 1억 되려면 엄청 많이 남았죠. 근데 128만 원 딱 넣은 사람한테 어때 기분이 어때요? 1억 만들기 오늘 시작했는데 그러면 아직 1억은 없는데 일단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먼 미래지만 5년 후에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마치 가진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면 원하는 것도 줄어들지만 갖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갖게 될 거니까 행복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를 행복한 노후를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드는 요인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머리로만 제발 고민하지 말고 뭐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앉아서 책상 앞에 탁 앉아서 국민연금공단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조회하고 여러분 퇴직연금 조회하고 내가 생활비 얼마 들어갈지 조회하고 제발 계산기를 두드려 봐라. 그러면 아주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노후 준비가 손에 잡히게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은퇴할 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렵게 보면 큰 돈이잖아요. 아, 그럼요. 잃지 않으려면 뭘 좀 주의하셔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럼 하세요. 그거는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공포감 때문에 갑자기 근심, 염려, 걱정이 있는데 주변에서 뭐가 어떻게 해서 성공해. 요즘 뭐 미국 주식으로 돈을 얼마 벌었대더라. 엔비디아로 몇 %가 수익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휴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게 걱정이 되네. 어떡하나. 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야? 공포감에 시작했다. 그렇죠. 모르는 걸 시작했다. 그럼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유독 내가 있는 차선만 막히는 것 같아서 옆에 차선을 보니까 옆에 차선이 좀 앞에가 좀 잘 뚫리는 것 같아. 야, 일로 옮기자. 그리고 차선을 딱 옮기면 그때부터 그 차선이 계속 막혀. 막히죠. 왜냐? 그 앞에서 잘 뚫리는 모습을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앞에도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차선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귀가 얇아서 팔랑팔랑 이 귀가 공포감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들어간다는 거, 모르는 거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자산이 가장 비싸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모르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또 비트코인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1억 찍었었죠. 다 찍었죠. 좀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 좀 내려오긴 했지만 대단합니다. 기세가.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폭등한 이유.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은 네. 금리와 역외관계에 있는 최극단의 네.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좀 쥐약이고 금리가 낮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급등을 하는 건데 최근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금리라는 게 이제 2022년도 사실 상승할 때부터 언제 떨어뜨릴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비트코인이 조금씩 상승은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가 이제 연준도 올해 하반기 드디어 이제 금리를 뭐 그 폭은 아직도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어쨌든 기정사실화된 게 올해는 어쨌든 금리를 낮춘다라는 게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폭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폭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 봤더니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어요.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에 불어닥친 초저금리가 거의 10년 넘게 이어오다가 코로나 때 거의 극에 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2년 정도 올해까지 3년째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초저금리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냐면 이미 초저금리에 중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찍부터 반영이 됐고 이제 막 금리 인하가 임박되니까 이게 막 폭발적으로 투기적 자산이 이제 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고금리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예상과 달리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의 장기간에 걸친 노출이 시장에서 고금리에 대한 내성을 만들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질병만 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레지스턴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고금리에도 충분히 비트코인이라는 게 투자처가 확실해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주식도 굉장히 고공행진한 탓에 그 반사 효과, 풍선 효과로 이제 투기적 자산이 코인으로 몰려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1억을 돌파했는데 1억을 더 돌파하고 막 1억 1000, 1억 2000 갈 거냐에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부자는 오른 자산보다는 하락한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실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산시장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뭐 주식처럼 뭐 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PBR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때는 되지 않았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조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원화로 한 105만 찍다가 뭐 9,500, 600까지 떨어졌다. 지금 뭐 9,800 정도인 거는 조정이라고 보시지 않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는 사실은 조정은 아니고 이제 기술적인 네. 반등처럼 기술적인 약간 수익 실현? 뭐 요 정도에서의 약간 조정인 거고 실제 조정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 경조사. 이거 이제 두 가지 고민이죠. 맞아요. 가냐 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 때 얼마를 하냐가 고민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엄청 친한 친구야. 그리고 자주 만나는 친구, 뭐 지인이면 이런 고민 하지도 않죠. 그냥 무조건 맞아요. 가는 거지. 안 가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만난 지 한 1년, 아니면 뭐 1년은 그래도 요즘 안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바쁘다 보면 3년, 5년 됐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 갑자기 문자 딱 하나 온 거죠. 나 결혼한다. 아니면 이제 부고 문자 왔어요. 야, 이럴 때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뭐 사실 이건 어떤 원칙이 없고 본인의 어떤 그 신념,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건데 그냥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저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저축이 있고 비정기저축이 있거든요. 네. 정기저축은 뭐냐면 매달 따박따박 자동이체로 정기적금을 드는 그런 저축이 하나가 있고 비정기저축은 뭐냐면은 갑자기 어떤 돈을 쓰려고 마음을 딱 먹었다가 안 나가게 됐어. 그럼 괜히 돈이 굳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를 매달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비정기저축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요즘 핫한 그런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 묻어둘 수 있는 주식을 그냥 어차피 써버리려고 했던 돈인데 그냥 이런 가치주를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비정기저축 중에 또 하나가 경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의금 뭐 10만 원, 뭐 부의금 10만 원 낼 때 아까워.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비정기 저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낼 때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아까울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이 경조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참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데 상부상조의 제도예요. 상부상조라는 게 뭐야?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낼 때는 이게 작은 돈이야. 근데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받아서 굉장히 큰 목돈이 되니까 그 어려운 일을 치룰 때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언젠가 그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축의금이든 부의금을 보냈던 사람이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말하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저축으로 처리를 하십시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기적금을 내니까 1년에 1200 저축하는데 가끔 무슨 경조사가 터지면 생각지도 않았던 비정기저축을 한다. 내가 올해 우리 친구들한테 한 120만 원 정도 비정기저축을 했구나. 그러면 그 친구들을 내가 평생 인연을 끊지 않는다면 그 120만 원은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는 미래 저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어차피 나가야 될 돈에 대해서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만 괜히 상할 뿐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비용이 아닌 저축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이요. 근데 내가 그분하고 인연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렇게 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한테 얼마를 축의금을 했고 부의금을 했다는 기록만 남겨놓으면요. 여러분이 까먹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 생겼을 때 그분한테 연락하잖아요. 그분 기억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관계가 소원해져서 지금 몇 년간 안 봤다 하더라도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자기가 돈을 받은 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까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정기 오늘 저축도 하게 됐구나. 또 비정기 저축도 10만 원 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셔라. 그리고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를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간단합니다. 그 경조사에 가서 막 너무 축하해주고 싶어, 너무 위로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왔으니까 뭐 안 낼 순 없네 라는 느낌이 드세요? 만약에 안 낼 순 없지 라는 느낌 정도라면 시장에 맞추시면 돼요. 그게 얼마인가요? 예를 들면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야, 너 축의금 얼마 하니? 너 부의금 얼마 하니? 조사를 쫙 해. 그러면 10만 원이지 뭐. 그래? 그러면 그냥 거기 맞춰주시면 돼요. 요즘에는 5만 원씩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은 잘 없어요. 그렇게 이제 되는. 근데 보통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지인은 5만 원, 친구는 10만 원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인과 친구의 구분은 뭐냐? 친구는 우리 와이프나 엄마가 이름 알면 친구고
모르면은 지인이거든요. 그럼 5만 원, 10만 원인데 뭐 요즘 하도 물가가 올라서 5만 원 하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시장 평균가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단 너무 위로해주고 싶고 너무 축하해주고 싶다. 네. 그러면 일반인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확실해요. 뭐 20, 예, 30. 그건 안 갈 수 없지. 인사는 해야지라면은 시장 평균가에 맞추시고 나는 그 친구를 너무 위로해주고 싶다. 너무 축하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만 원 다음에는 15는 없어요. 잘 없더라고. 예, 20을 해야 됩니다. 20을 해야 돼. 2배가 돼야 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 관념이에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그럼 40 있을까요? 40 없습니다. 40은 없어. 50. 그냥 바로 5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다음에 50입니다. 그 이상을 고민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뭐 50 다음에 70은 없습니다. 예, 100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민 거의 안 하실 거라고 보고. 자,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인데 내가 정말 축하해주고 싶다. 너무 정말 위로해주고 싶다. 그러면 20을 하든 30을 하든 하시면 되고. 괜히 위로해주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 그래서 15를 하거나 25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15 했다 25를 하시면은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다 10만 원 했는데 나한테 15만 원 했으니까 너무 이 친구 고맙다가 아니라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20 하기가 좀 아까웠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만 좀 속 시원하게 대표님 얼마 하시나요? 저는 가면 일단 가면 안 친해도 뭐 안 친해도 가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지인들이 있거나 네. 하면 10. 10, 그쵸. 좀 저도 친해. 그럼 20. 그렇죠. 진짜 친한 사람이야. 30. 30.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50이나 100은 이제 가족이나 이제 친척. 그거는 거의 이제 네, 그건 이제 다른 거죠. 혈연 관계 아니고서는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경조사를 아까워하는 마인드보다는 미래를 위한 비정기 저축이다라고 회계 처리를 하셔라. 그럼 요 질문 하나 할게. 많은 분들이 또 요즘 어려운 게 요즘에는 이 결혼식도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호텔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호텔에서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데는 10만 원, 15만 원 뭐 인당 이제 식대가 막 비싼 데들 있잖아요. 일단 특급 호텔이다. 뭐 롯데, 하이아트, 신라 뭐 이렇게 특급 호텔이다 그러면 일단은 15만 원 이내로 하면은 조금 왜냐면 내가 가서 갖는 그 먹는 게 식대만큼도 못 맞아, 받으니까 맞아. 그래서 민폐가 될 수 있잖아.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야 그럴 것 같으면 저기 축하를 받지 말지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계산으로 따져보면 그렇긴 한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랑 간다 그러면 특급 호텔 간다 하면 최소 30만 원은 해야 되는 거고. 평소 하던 것보다 조금 더 혼자 간다면 20만 원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15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특급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 10만 원 더해서 30만 원 해서 그냥 배우자를 같이 데려가서 밥을 먹는 경우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급 호텔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호텔들. 그런 경우는 뭐 식사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내외라고 봤을 때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런 예식장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건 괜찮네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친구 결혼식인데 예를 들면 원래 할 거였으면 20이었는데 예를 들면 신라한테 같이 막 좋은 데서 한 거예요. 그러면 10 플러스에 30을 줘. 그렇지. 근데 내가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데려간다고 그거 2명이 왔는데 30 냈다고 욕하진 않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꼭 같이 와주면 더 고마워하잖아요. 같이 와주면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잖아요. 그게 또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더 궁금한 게 청첩장. 어차피 조사는 뭐 이전에 뭐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거니까. 근데 결혼식은 시즌이 있죠, 청첩장을 시즌. 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띡 하고 카톡만 오면 전 그 결혼식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한테 식사든 뭐 밥자리든 술자리든 보통 가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막 당연히 이제 식사도 하고 가서 청첩장도 그러네. 받고 축하도 하고 하는데 결혼 뭐 2주 남겨두고 갑자기 저한테 딱 넘겨. 맞아요. 좀 속으로 뭐지? 뭐지? 그러니까 사실 예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 같으면은 안 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돼서 안 가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또 그리고 카톡 같은 데다가 계좌번호로 이렇게 저 축의금 보내달라. 저도 아예 안 가고 그냥 계좌번호 이런 거 보내는 있는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처음에는 야, 이 세상이 좀 그렇다 그랬는데 요즘 그 문화가 됐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대신에 금액을 조금 줄여서 보내는 것도 아주 안 친한 관계라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진 않을까. 뭐 안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지. 돈 보내면 고맙지.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경조사가
살아가는 제 원칙 중 하나는 저는 경사는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정말 친해도 제가 무슨 사정이 생겼어. 맞아. 꼭 1시간밖에 안 되니까 맞아. 못 가면 못 간 만큼은 축의금 더 하거나 아니면 좀 덜 친하면 아예 그냥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조사는 좀 덜 친해도 좀 가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건 너무나도 큰일이기 때문에 좀 경사는 안 갈 수도 있고 바쁘거나 사정이 있는데 조사는 가급적이면 좀 덜 친해도 왔다면 나한테 그 하루 정도의 시간은 내가 누군가를 이제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100% 공감을 하고 이 경조사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요거는 당분간은 뭐 없어질 수는 없는 문화다 보니까 좋은 면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미풍 양속 중에 하나고 상부상조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를 잘 생각을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경사는 못 느껴봤지만 결혼식 축의금 받아보고 그다음에 저는 조사는 이제 몇 년 전에 한 7년 전쯤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경사는 내 축의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좀 중요한 영역 같아요. 근데 조사는 덜 들어와도 아니 우리 안 해도 오잖아요. 그냥 금액 왔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왔는데 안 하는 사람 없는데 제 말은 이제 제 의미는 와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를 들면 5만 원밖에 안 해도 와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결혼식은 5만 원밖에 안 하면 뭐야? 왔는데 얘 뭐야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사는 약간 그냥 와준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느낌? 맞습니다. 네. 네. 자, 올해 1월이랑 2월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 네. 어떤 상황이고 요즘에 사람들 심리는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요즘에 확실히 좀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좀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네. 폭락도 아니고 네. 폭등도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재미없어져 버린. 네. 1월, 2월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2,000건이 안 되고 여전히 거래량 자체가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절벽이라는 거는 거래가 없다는 거, 거래가 없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팔 사람보다는 살 사람이 훨씬 현저히 적어서 지금 생기는 거래 절벽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갭이 살 사람과 팔 사람의 갭이 생기는 이유는 팔 사람들도 뭔가 가격을 본인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보다는 높게 호가를 부르고 살 사람도 에이 저 정도에선 절대 안 사. 엄청난 급매물 아니면 안 사. 라고 하는 상황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눈치 게임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9년 이후에 이제 집값의 향배를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르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의하면 전국과 서울이 2022년도 같은 경우 서울은 7.2%, 전국도 7.2%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여전히 하락을 했는데 전국은 5.12%, 그 다음에 서울은 2.39%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하락은 하는데 하락폭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지금 1분기 것까지는 아직 자료는 안 나왔는데 하락이긴 하나 하락폭은 매우 줄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래가 절벽. 자, 그럼 이러다 보면은, 좀 상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지금 기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이 경기를 좀 선행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선행하기보다는 약간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이제 주식도 굉장히 이제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처럼 한 타임 늦어서 부동산도 좀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는 보통 뭘 보냐면은 통화량이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금리와 경기 딱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금리와 경기라고 하는 면을 봤을 때는 경기는 참 불확실한데 뭐라고 딱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금리는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보다는 낮아진다야. 그렇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에도 분명히 호재는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최근에 2022년, 23년도에 하락은 했으나 하락폭이 줄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올해는 당연히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은 22년도보다는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2024년 연말 즈음이 되면은 반등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근데 다만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세 상승의 장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15, 16, 17, 18, 19 내리 5년을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상승률로 오른 부동산이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도에도 오름으로써 무려 7년간을 상승장을 불태웠단 말이에요. 7년간을 상승장을 불태운 시장이 그 다음 7년 동안에 또 의미 있는 상승을 한다? 어렵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와 같은 상황 같은 뭐 기준금리가 막 1% 이하의
상상을 초월하는 저금리가 오는 이벤트가 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2015년부터 목격한 7년간의 불타는 불장이 7년 내에 온다는 건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말에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하락이 상승 약간 전환 뭐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분명히 하반기에 낮아질 건데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라 미국이 낮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시원하게 낮추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아주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됩니다. 하반기에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상승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실탄을 모으면서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집값은 지금 어느 정도 비싼 거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사실 2021년도 가장 뜨겁게 상승했을 때에 2021년도 한 해 동안 올라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은 1위부터 20위 안에 서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는 1위가 가장 뜨거웠을 때 1위가 경기도 오산, 그 다음에 2위가 인천 연수구, 3위가 경기도 시흥. 이렇게 해서 1위부터 20위까지의 서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당시에는 서울이 상승은 했으나 상승률로는 경기도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집값이 떨어질 때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지역마다 찾아보시면 2021년도에 상승한 거는 다 하락을 했는데 2020년에 상승한 거는 아마 하반기까지는 상승한 지역도 있고 상승 안 한 지역도 있고 이게 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예를 들면 상위 지역, 그 다음에 좀 저가 아파트가 많은 하위 지역. 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을 굳이 구분하자면 서울과 지방 또는 서울 안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의 집값 차이가 벌어지는 거를 익스텐션이라고 하거든요. 익스텐션 시장이 있고 줄어드는 컨트랙션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익스텐션이냐 컨트랙션이냐는 2021년도에는 컨트랙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과 강남 집값보다는 경기도의 언더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좁아지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경기가 하강을 하면서 지금은 어떤 시장이면 이제는 익스텐션이에요. 익스텐션이 어떻게 생기느냐? 서울과 지방의 집값, 서울의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집값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지느냐? 둘 다 떨어지는데 상위 지역은 조금 떨어졌어요. 하위 지역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익스텐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극화가 확대되는데 상승하면서 폭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하락하면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의 집을 노리고 있는 분들 언제 서울 집을 사야 되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익스텐션 시장에서 사야 되냐, 컨트랙션 확대 시장에서 사야 되냐, 축소 시장에서 사야 되냐. 축소 시장에서 사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위 지역의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고 서울로 갈아타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갭이 줄어들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냐 그게? 그거는 이제 경기가 저점을 뚫고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가 돼야만 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집값 차이가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확대될 때 사면은 소위 말하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사실은 서울 아파트를 노리는 분이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집 하위 지역을 팔고 갈아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울의 아파트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경기가 조금 살아날 때까지는 한 박자 기다리시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노후 편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아파트의 희소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강남 불패 끝났다, 서울 집값 폭락,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본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이 워낙 높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지난 50년간 한 번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IMF나 금융위기나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상, 요때 말고는 한 번도 50년 동안 집값이 실질적으로 떨어진 적이 없던 나라다 보니 집에 대한 기대 상승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비추어서 이제 부동산 끝났어.
이제 부동산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어를 얘기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사실은 상대 가치 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단순하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23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 조금 통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경기도는 아파트 비중이 한 67% 정도 돼요. 인천은 지금 7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느낌이 어떠십니까?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 비중은 전체 집에서 한 67에서 70%다. 그럼 어때요? 10개 집이 있으면 7개가 아파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서울은 어떠냐? 서울은 놀랍게도 5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서울에 왜 55%밖에 안 되지? 우리가 제주도 갔다 올 때 이렇게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릴 때쯤 착륙할 때쯤 되면은 이제 목동 위를 지나가는데 저도 이제 맨날 밑을 내려다보는데 아파트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거길 보면 아파트 아닌 집이 진짜 많더라고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는 개발이 더디고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다. 네.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없는 지역은 정비사업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정비사업이 굉장히 더디다 보니까 앞으로도 20, 30년 내에 서울이 인천처럼 막 70%, 80% 아파트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는 여전히 상대적 희소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사서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세 조정기 한 7년 정도는 그렇게 아파트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셨다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전략은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TX예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GTX가 생기면 경기도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뜻 들으면 그렇죠. 굳이 이렇게 비싼 서울에 살지 말고 그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면 되니까 경기도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그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미래 30년의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도심 집중화라는 게 있습니다. 초도심 집중화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살고 있고 뭐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뭐 도심 집중화라는 얘기는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 여태까지 우리가 느꼈던 도심 집중화는 장난이었다.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 30년 내로.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인구가 갑자기 인구가 5,175만 명이 4천만 명, 3천만 명 되진 않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년, 30년 후에 싹 다 수도권에 와서 살 수도 있어요. GTX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저는 GTX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옛날에는 한 3,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광역교통망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게 해줄게 였는데 GTX가 생기면 말이죠. 경기도 저 끝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도 살아도 서울로 출퇴근하게 해줄게. 이 컨셉이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지역에 내려가서 막 지방 분권화, 지방을 살리겠다, 지방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로는 립 서비스를 하는데 정책을 하는 걸 보면 GTX, A, B, C, D도 모자라서 E, F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서울의 희소성을 더 강화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굳이 뭐 GTX 타면 30분, 1시간 안에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왜 굳이 서울에 살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노후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경제활동이 70세까지 길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달 음식을 하나 시켜 먹어도 인건비, 인력의 노동력에 의해 의존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시골 가서 혼자 못 살아요. 병원뿐만 아니라 뭐 하나를 시켜도 뭐 수도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도심에 있지 않으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GTX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초도심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서울에 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집중화, 거기에 슬럼화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좀 발달되고 좋은 지역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인구가 적고 사람이 없는 지역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더 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극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생긴다는 얘기인가? 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역적 양극화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주거 형태별 양극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주거 형태별 양극화가 뭡니까? 아파트와 비아파트. 아파트는 내 차를 안전하게 주차장에 세울 수가 있어요.
골목길에 세우면 누가 긁고 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단지에서 단지로 학교 다닐 수가 있어. 그리고 저녁에 껌껌한 길을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걸어올 때 뒤를 안 돌아봐도 안전하게 올 수가 있어. 근데 B아파트인 경우에는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치안이 약간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거 형태별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큰 평형으로 이사 가시면 안 돼요. 큰 평형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도심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줘 홈즈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막 5억인데 막 마당 있고 막 와 엄청나다. 거기서 놀러 가서 주말을 보내고 오는 건 좋은데 거기서 살아보세요. 뭐 이거 배달을 시킬 수가 있나,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나, 뭐 병원을 갈 수가 있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형을 늘리지 않는 전략을 가져간다는 게 뭡니까? 평형을 굉장히 낮게 가져간다는 거는 그래도 좀 좋은 입지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진짜 넓은 데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주와 보유를 같이 안 하면 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와 내가 거주하는 곳은 달리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당장 급할 게 없어요. 뭐 지금 뭐 대세 상승이 올 것도 아니고 최근에 2024년도는 하락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가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하락폭은 줄겠지만 연말 됐을 때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큰 유의미한 상승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조금 더 나은 GTX가 만들어내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초고밀화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실 때 아까 총선 정치도 얘기해 주셨는데 총선이 있잖아요, 4월에. 네. 저는 이제 총선 끝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동이 좀 있을까요? 아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중에 나온 이야기 중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여야 할 것 없이 와서 내뱉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이라는 게 뭐 빌공짜에 진짜 뭐 말만 하고 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워낙 많은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에서 개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것들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뭐 다 말한 거를 그대로는 안 하더라도 내뱉은 말이 있으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가 주목받는다는 얘기는 곧 새 아파트는 더 주목받는 거죠. 곧 새 아파트라는 게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재개발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아마 제가 아까 24년도 말에는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5, 26년도에는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24년도에 나왔던 상승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금리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은 그러니까요. 언제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언젠가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어느 지역에 어떤 가격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그냥 일반화한다면 25, 6년도 즈음이 아마 좋은 시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년에도 조금씩 이제 의미 있는 반등 정도는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 왜 그때요? 지금이 아니고. 이게 이제 7년간의 상승분이 대체적으로 그 다음 7년간의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을 이끌 만큼의 상황은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뭐 그냥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7년 올랐으면 뭐 7년 안 오른다 그러면 7년 후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리나 경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금리 올리고 조정기를 거친 지가 몇 년 되는 거냐면 22, 23, 24, 25면 한 4년, 5년 차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 7년간 있었고 그 이후에 7년 정도는 큰 대세 상승이 없다고 하지만 조정기가 한 4년, 5년 지속됐을 때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집이라는 것은 뭐 투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필수 재화니까 그쯤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금리 상황에 맞춰서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10년 후에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좋아질 입지는 어디고 강남은 10년 후에도 지금 위치보다 더 좋아질까요? 강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디까지가 강남이냐가 상당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원래 찐 강남이 맞죠. 강남역에 12개의
출구가 있는데 6개는 강남구로 나 있고 6개는 서초구로 나 있어요. 그래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강남구와 서초구거든요. 근데 송파구가 잠실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도 강남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강남 3구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저도 인정. 워낙 뭐 집값 주거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 나온 게 강남 4구라는 말이 나왔는데 강동구나 동작구가 그런 말 하는데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은 좋은 주거지가 서울에 빅5가 있어요. 그 빅5가 어디냐면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목동입니다. 목동은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이 빅5가 있는데 빅5의 어떻게 보면은 지위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는데 새로운 어떤 신흥 지역이 출몰 하겠죠. 왜냐하면은 소득이 높아지는 사람들의 가구 수가 조금 비약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지금 강남구와 서초구의 실제 아파트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놓고 이렇게 세 보면 한 35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거주할 수 있는 실제 가구 수는 35만 가구밖에 아파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2022년도에 나온 조세 기준으로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낸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 가구당 소득이 한 3천만 원 넘는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6, 70만 가구 이상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한 달에 수입 자체가 3천만 원이 넘는 집이 지금 가구 수로 한 60만, 70만 가구가 된다는 얘기는 이 어떻게 보면 배우 수요. 강남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강남에 사는 분들은 진짜 강남을 뭐 강남 3구다, 뭐 강남구와 서초구만 강남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강남을 신세계 강남점 있잖아요. 네네네. 신세계 강남점하고 현대백화점 본점이 압구정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백화점이 강남의 어떤 상징적인 백화점인데 이 두 백화점에서 당일 식품 배송이 되는 지역이 강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구라도 수서는 안 가. 식품 배달이. 서초구라도 양재는 안 가요. 근데 예를 들면 성수는 갑니다. 동작구 흑석동은 또 가고. 뭐 이렇거든요. 얘네들 보면은 가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개 백화점에서 식품 배송이 당일날 이루어지는 지역까지가 찐 강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역이 강남구냐 서초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강남권, 강남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서울 안에서 새롭게 조금씩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입지가 좋을 거냐, 어디 입지가 뭐 나쁠 거냐라기보다는 지금의 좋은 주거지가 갑자기 상대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요. 좀 새롭게 신흥, 뭐 예를 들면 성수가 뜬다든지,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성수 지역이 뜬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서대문구의 상암동 이 뭐 좀 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좀 주거 좋은 지역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빅5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도 일대까지 따진다면 과천과 판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천과 판교까지 있으면 이게 빅7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위례가 더해지면은 빅8이 되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2024년 그러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임대 시장, 오피스 임대 시장이라든지 상가 건물의 불확실성은 좀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불복이죠. 내가 건물 샀는데 뭐 이거 임대 잘 나가고 공실률 없던데 이럴 수 있지만 또 잘못 물리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변동성이 적은 자산은 아무래도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면서 소형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를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타고 일부 지역이 뭐 급매물이 소진된다, 뭐 상승한다.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다급해 하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거래라기보다는 그냥 한두 개 정도가 그냥 뭐 생각보다 높게 팔렸네 라는 정도의 상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년도는 실탄을 모으면서 25, 26년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게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난 선생님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